탱크 안에 원자로를 집어넣겠다는 미친 발상이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승무원 4명이 타는 좁디 좁은 철갑 안에 핵 반응로를 돌리면서 전장을 누비겠다는 건데, 이게 1950년대 미국에서 진지하게 추진된 프로젝트였거든요. 성공했다면 연료 보급 없이 지구 반바퀴를 달릴 수 있는 꿈의 전차가 탄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했을 때 벌어지는 일은 상상 이상이었죠. 전장에서 이 탱크 한 대가 파괴되는 순간 그 일대는 소형 체르노빌이 되는 겁니다. 아군이든 적군이든 주변의 모든 생명체가 치명적인 방사선에 노출되고, 그 땅은 수십 년간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오염지역으로 변해버리거든요. 냉전이 만들어낸 가장 기괴하고 위험한 무기 개발 프로젝트, 크라이슬러 TV-8 핵 전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45년 핵폭탄이 터지면서 세계는 핵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은 서로를 겨냥한 채 군비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의 엔지니어들은 핵 에너지가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핵으로 전기를 만들고, 핵으로 잠수함을 움직이고, 핵으로 폭격기를 날리겠다는 프로젝트가 줄줄이 쏟아져 나왔는데, 급기야 탱크에까지 원자로를 집어넣겠다는 발상이 나온 겁니다. 실제로 미국은 MB-3 6H라는 실험 폭격기에 1메가와트급 원자로를 싣고 47차례나 시험 비행을 했는데, 비행 경로 아래로 방사선이 줄줄 새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프로젝트가 접히기도 했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미국은 냉전이 뜨거운 전쟁으로 번질 경우를 대비해 차세대 전차 개발이 시급했습니다. 1952년 디트로이트 병기창에서 오퍼레이션 퀘스천 마크라는 이름의 방위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이 프로젝트의 목표는 소련이 절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혁신적인 전차를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조건은 딱 하나, 1961년까지 양산체제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뿐이었고, 그 외에는 어떤 부품이든 어떤 기술이든 제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자유로운 조건 덕분에 상식을 벗어난 기상천외한 설계안 17개가 쏟아져 나왔거든요. 제출된 안 중에는 날렵한 외형의 렉스, 경량 전차 와스프, 1인승 탱크와 헬리콥터를 합친 펠컨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이 자동차 제조사 크라이슬러가 제안한 TV-8이었습니다. 원래 크라이슬러는 ASTROM 프로젝트라는 별도의 계약을 단했다가 다른 엔지니어링 업무 때문에 1953년 12월에 계약을 포기했는데, 이후 1955년 5월에 완전히 별개의 설계안으로 TV-8을 독자적으로 제출한 거거든요. 이 전차의 콘셉트는 하나의 차체로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만능 전차였습니다. 강을 건널 때는 수륙 양용으로 떠서 가고, 연료 보급 걱정 없이 장거리를 주파하며 핵전쟁 이후의 방사능 오염 환경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어야 했죠. TV-8의 외형은 당시 기준으로도 지금 기준으로도 극히 기괴했습니다. 일반적인 전차는 차체 위에 포탑이 얹혀 있고, 포탑 안에는 주포와 승무원 일부만 들어가는 구조인데, TV-8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 전차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었는데, 아래쪽은 궤도가 달린 주행 장치뿐이고, 위쪽에 거대한 달걀 모양 포탑 안에 나머지 전부가 들어갔습니다. 무기, 탄약, 승무원 4명, 원자로, 변속기 등 전차의 핵심 구성 요소가 모조리 이 포탑 하나에 집약된 거죠. 이 두 부분은 분리해서 따로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장거리 이동 시 포탑과 차체를 각각 트럭에 실어 나를 수 있었습니다. 포탑의 구조도 독특했는데, 바깥층은 매끄러운 외피로 덮여 있고 안쪽은 장갑으로 보호되는 이중 구조였거든요. 이 두 층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이 공기만 채워져 있었는데, 이 빈 공간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바깥 외피가 완전히 밀봉되어 있어서 그 안에 공기층이 부력을 만들어냈고, 25톤짜리 전차가 물 위에 둥둥 뜰 수 있게 해줬거든요. 포탑 뒤쪽 아래에는 워터젯 펌프가 달려 있어서 물 위에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었고, 다리 없이도 강이나 호수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외피는 당시 대전차 무기의 주력이던 성형 자격탄을 조기에 폭발시켜 내부 장갑의 피해를 줄이는 공간 장갑 역할도 했죠. 크기를 보면 주포를 포함한 전체 길이가 약 8.9m, 폭이 약 3.4m,
높이가 약 2.9m로 당시 기준 중형 전차에 해당하는 규모였고 전투 중량은 약 25톤이었는데 이 중 포탑이 15톤, 차체가 10톤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시기 미군의 주력이던 M48 패튼이 약 45톤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가벼운 편이었거든요. 승무원 4명은 전원 포탑 안에 탑승했는데 운전수가 주포 왼쪽 앞에, 포수가 오른쪽 앞에, 장전수가 포수 뒤에, 지휘관이 운전수 뒤에 위치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소 운영 인원이 운전수와 포수 2명뿐이었다는 것이고 지휘관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해 외부를 관찰할 수 있었거든요. 이 CCTV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 장치가 아니라 핵전쟁을 상정한 설계였습니다. 핵폭발 시 발생하는 섬광에 승무원이 실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를 직접 보는 개구부를 최소화하고 화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장을 살피도록 한 거죠. 무장은 90mm T-208 활강포가 주포였는데 이 포의 특이한 점은 일반 전차처럼 포신 자체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포탑 전체가 유압 실린더에 의해 기울어지면서 포의 각도를 조절하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포탑링 안쪽에 설치된 대형 유압 실린더 2개가 포탑을 위아래로 틸팅시키는 구조였거든요. T-208 활강포의 성능은 2000야드, 약 1829m 거리에서 60도로 기울어진 균질 아변 장갑 127mm를 관통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텅스텐 코어에 날개 안정 분리철갑탄을 발사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한때 액체 추진제 방식이 검토됐다는 점이거든요. 기존 전차포는 탄피 안에 화약이 들어있는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는데 TV-8에서는 탄피 없이 포탄만 장전하고 그 뒤에 액체 추진제를 분사해서 점화하는 방식을 고려했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탄피를 버릴 필요가 없고 액체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의 용기에든 보관할 수 있어서 공간 활용이 훨씬 자유로웠거든요. 하지만 추진제의 독성에 승무원이 노출되는 문제, 연소실 압력이 불균일하게 치솟는 현상, 추진제가 고르게 점화되지 않는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포기됐습니다. 미군은 이 액체 추진제 기술을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연구했지만 끝내 실용화하지 못했죠. 보조 무장으로는 포탑에 동축으로 장착된 7.62mm 기관총 2정과 포탑 상부에 원격 조종식 12.7mm 중기관총 1정이 있었고 설계 도면과 콘셉트 아트를 보면 장전수용 수동 기관총도 추가로 달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갑 방호력을 보면 포탑 측면이 약 80mm 균질 아변 장갑이었고 전면은 약 70mm였는데 TV-8의 진짜 방어력은 극단적인 경사 장갑에서 나왔거든요. 포탑 전면의 경사각이 68도, 측면이 45도로 당시 어떤 전차보다도 가파른 각도였습니다. 이 극단적인 경사 덕분에 저 포탄이 장갑을 때리더라도 도탄될 확률이 매우 높았고 이것이 TV-8의 독특한 달걀 모양 실루엣을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는데 포탑과 차체를 연결하는 포탑 링의 장갑이 겨우 20mm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적이 이 부분을 조준하면 25톤짜리 철갑 달걀이 순식간에 무력화될 수 있었거든요. 자, 이제 이 전차의 핵심이자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동력원이거든요. TV-8의 유일한 시제품에는 크라이슬러 V8 가솔린 엔진이 임시로 장착됐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개념 증명용이었고 실제 양산형에는 완전히 다른 동력원이 들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검토된 옵션은 4가지였는데 가스터빈 전기 구동 방식, 탄화수소 연료를 쓰는 증기 사이클 엔진, 그리고 가장 과격한 선택지인 핵분열 원자로 기반의 증기 사이클 엔진이었거든요. 핵 동력의 원리 자체는 단순합니다. 우라늄 원자가 쪼개지면서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이 열로 물을 끓여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가 터빈을 돌리고 터빈이 발전기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면 이 전기가 차체에 있는 전기 모터 2개를 구동시켜 궤도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니 이론적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라늄의 에너지 밀도는 어마어마해서 같은 무게의 디젤 연료 대비 약 10만 8천 배의 에너지를 낼 수 있었고 사실상 무한한 항속거리를 확보할 수 있었거든요.
파리에서 모스크바까지 왕복해도 연료가 떨어지지 않는 전차라니 군수 보급 체계를 혁명적으로 단순화할 수 있는 꿈 같은 이야기였죠. 하지만 현실은 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핵 반응로에서는 감마선과 중성자라는 고투과성 방사선이 끊임없이 방출되는데 핵잠수함에서는 이걸 막기 위해 최대 100톤에 달하는 납 차폐제를 사용하거든요. 전차에 그런 수준의 차폐를 넣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25톤짜리 전차에 100톤의 납을 실을 수는 없으니까요. 방사선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감마선용 납과 중성자용 물 또는 파라핀이 동시에 필요한데 이걸 충분히 넣으면 전차의 무게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서 기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차폐를 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승무원이 탱크 안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피폭되거든요. 아무리 잘 설계하더라도 감마선과 중성자를 완전히 차단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승무원들은 짧은 시간만 탑승한 뒤 반드시 교대해야 했고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이 전차에 탈 수 있는 총 시간도 엄격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훈련과 전투 준비 태세에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거든요. 전차병이 자기 전차를 충분히 익히려면 수백 시간의 훈련이 필요한데 방사선 피폭 한도 때문에 그 시간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대의 전차를 운용하는데 일반 전차의 몇 배에 달하는 인원이 교대로 투입돼야 하니 인력 효율은 바닥을 치게 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성자 활성화라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원자로에서 나오는 중성자가 주변의 철, 알루미늄, 산소 같은 일반 물질에 흡수되면 그 물질 자체가 방사성 물질로 변해버리는 현상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원자로를 가동하는 동안 전차의 장갑, 부품, 전자장비 등 전차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가 서서히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차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방사성 폐기물로 변해가는 거죠. 장갑의 구조적 강도가 약해지고 부품이 쉽게 부서지며 전자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결국 전차의 수명이 다하면 일반 고철처럼 해체할 수 없고 핵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특수하게 폐기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비 문제는 더 골치 아팠습니다. 일반 전차도 수시로 정비가 필요한데 핵 전차의 경우 정비병이 차체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방사선 피폭을 의미하거든요. 특수 방호복과 장비를 갖추고도 작업 시간이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간단한 부품 교체 하나에도 일반 전차의 몇 배에 달하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전장에서 고장이 나면 사실상 현장 수리가 불가능에 가까웠고 이건 군사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이었죠. 가장 무시무시한 시나리오는 이 전차가 전장에서 적의 포탄에 맞거나 장애물에 충돌해서 원자로가 파손되는 경우입니다. 핵폭발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건 피할 수 없거든요. 그 순간 파괴된 전차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가 방사능으로 오염되면서 아군이든 적군이든 인근의 모든 병력이 치명적인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됩니다. 전차 한 대가 파괴될 때마다 그 지점이 소형 체르노빌이 되는 거죠. 잔해 회수 작업은 극도로 위험하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 있고 오염 지역은 수십 년간 접근이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만든 무기가 아군의 작전 지역을 스스로 오염시켜버리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설계상의 다른 결함들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포탑에 모든 것을 집어넣은 탓에 포탑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무거워졌는데 이것은 전차의 무게 중심을 높이 올려서 기동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렸거든요. 급회전이나 경사면 주행 시 전복 위험이 있었고 거대한 포탑은 전장에서 적의 눈에 훨씬 잘 띄는 거대한 표적이 됐습니다. 기존 전차 대비 어떤 전술적 이점도 제공하지 못하면서 피격 확률만 높인 셈이었죠. 거기에 핵 확산 문제까지 있었는데 국가 차원에서 엄격하게 관리되는 핵물질이 전장의 전차 한 대 안에 들어가 돌아다닌다는 건 보안상으로도 엄청난 위험이었거든요. 전차가 적에게 노획되거나 테러 집단에 탈취될 경우 원자로의 핵연료가 더티밤이나 기타 방사능 무기의 재료로 전용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런 기괴한 발상이 미국만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점이거든요. 소련도 같은 시기에 핵전쟁 환경을 상정한 전차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1959년에 등장한 오브예크트 279는 핵폭발의 충격파, 열, 방사선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실험용 중전차였는데 궤도가 4개 달린 납작한 원반 같은 외형이 TV-8 못지않게 기괴했거든요. 다만 오브예크트 279는 핵을 동력원으로 쓰려 한 게 아니라 핵전쟁 환경에서 살아남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TV-8과 방향이 달랐습니다. 소련 역시 이 전차를 3대만 만들고 프로젝트를 접었는데 유지 보수가 복잡하고 생산비가 너무 높았으며 소련의 군사 전략이 중전차에서 미사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TV-8의 경우 최종적으로 완성된 것은 실물 크기의 나무 모형 하나뿐이었습니다. 1956년 4월 23일 미 육군병기기술위원회는 ASTR-5N 프로그램 전체를 공식 종료하면서 TV-8을 포함한 모든 실험 전차안을 백지화했거든요. 위원회의 결론은 명쾌했습니다. 이 전차들이 제시하는 장점이 기존 중형 전차 대비 생산, 훈련, 교리 변경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다만 위원회는 이 프로젝트들에서 제안된 개별 기술들을 향후 전투 차량 개발에 참고하겠다고 덧붙이긴 했지만 TV-8의 핵 동력이나 달걀형 포탑 같은 가장 급진적인 요소들은 이후 어떤 전차에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TV-8은 냉전이라는 극단적인 시대가 만들어낸 극단적인 상상력의 산물이었습니다. 핵전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모든 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만능 무기를 만들겠다는 집착이 낳은 결과물이었거든요. 수륙 양용 핵 동력, 극한 방어라는 3가지 야심을 하나의 차체에 전부 우겨 넣으려다 보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기형적인 설계가 나온 겁니다. TV-8에서 실제로 후대에 계승된 기술은 거의 없지만 이 전차가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이라도 그것을 담는 그릇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결국 나무 모형으로 끝난다는 것. 그리고 핵 에너지를 지상 전투 차량에 적용하는 것이 왜 70년이 넘도록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지를 TV-8의 실패가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